자, 지금부터 4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하다 말았던 균열과 대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공적 원인, 시공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균열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콘크리트 분리 타설에 의한 시공줄눈. 시공줄눈이라는 게 뭐냐면 콘크리트를 한 번에 타설하지 못할 경우, 즉 다시 말해서 같은 층의 슬래브를 타설할 때 한쪽을 먼저 타설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다시 타설할 때 그때 생기는 경계를 우리 줄눈이라고 하는데, 시공 줄눈과 콜드 조인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시공 줄눈은 우리가 계획을 한 거예요. 계획하고 예상을 한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콜드 조인트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생기는 그런 줄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공 줄눈에서 또는 홀드 조인트에서 균열은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큰 슬래브를 타설할 때 얘를 한 번에 타설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 타설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먼저 타설하고 뒤에 타설하고. 근데 시간차가 있으면 여기서 이어서 쳤을 때, 이어치기를 했을 때 여기서 1번과 2번의 수축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할 타설을 할 때는 여기에 미세한 줄눈을 만들어요. 사이를 띄운다는 거죠. 그리고 1번 치고 2번 친 뒤에 이 두 개가 완전히 다 양생이 되면 마무리 줄눈을 메꿔서 분할 타설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시공 줄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1번 치고 2번 쳤는데 이게 계획되지 않고 수량을 잘못 계산하거나 콘크리트 분량이 있으면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어치기 때문에 여기서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공 줄눈으로 하는 게 좋고, 콜드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균열이 더 커지는 그 차이가 있어요. 시공 줄눈은 아까 얘기했듯이 분할 타설한 다음에 이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로 메꾼다 그랬죠. 그러면 이 메꾸는 콘크리트의 양생 시간과 1번, 2번의 양생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게 시공 줄눈에서의 생기는 균열이고, 얘는 아까 얘기했듯이 같이 줄눈 없이 같이 치게 되면 같은 양생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균열이 발생한다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한 균열의 모양은 A나 B처럼 이렇게 진행될 수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균열 방지 대책을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시공 줄눈을 나중에 메꿀 때, 이 기존에 있는, 콘크리트와 같은 일체성이 확보되도록, 관리를 특별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공 줄눈을 조절할 때 시공 줄눈에 이제 양쪽에 슬래브 콘크리트의 수축 정도 때문에 줄눈이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또 거기에 이제 슬래브나 보 같은 경우에는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양생 도중에 응력이 작용하면 시공 줄눈에서의
응력도 집중돼서 얘가 더 균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멘트도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보에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응력이 가장 작게 작용하는 점을 먼저 체크를 하고 시공줄눈이 생기면 그쪽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시공줄눈을 설계하면 아무래도 균열을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계획을 잘 짜서 수량을 잘 파악해서 현장에서 콜드 조인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콜드 조인트는 시공 줄눈에서의 줄눈보다 더 큰 줄눈을 만들기 때문에 콜드 조인트를 최소화하는 것들이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대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시공할 때 부주의, 그러니까 시공 현장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균열들을 보게 되면 콘크리트가 배합이 불량됐을 때, 우리 배합 불량 같은 경우에는 모래나 자갈보다는 물과 시멘트의 양, 그러니까 물 양과 시멘트 양의 차이에 따라서 콘크리트가 배합이 불량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현장에서 여러 회사에서의 콘크리트를 주문하다 보면 단위 수량이 약간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섞어서 배합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강도를 나타내는 물 시멘트가 아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합 수량 추가 사용하는 건데,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면 굳기 때문에 유동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배합수를 넣어서 물을 더 추가해서 유동성을 조금 더 좋게 만듭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래 계획된 물 시멘트비보다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불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쉽게 사용되는 경우가 어디가 있냐면, 콘크리트를 펌프카를 통해서 위층의 콘크리트, 그러니까 높은 곳에 콘크리트를 운반할 때는 이 펌프카가 쏘아 올리려면 콘크리트가 유동성, 즉 시공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물을 많이 섞게 되는데, 이때는 물보다는 유동화재, A재, 공기재 이런 혼화재들을 사용해서 강도는 보존하고 그 다음에 유동성은 증가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콘크리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겠지만 레미콘차에 의해서 운반이 됩니다. 레미콘차에서 운반이 되는 거는 콘크리트가 그 안에서 계속 회전을 통해서 굳어지거나 재료가 분리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특수 콘크리트 차를 이용해서 운반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쉽게 그냥 이런 짐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반을 하게 되면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굳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 이유는 이제 재료 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짐이 잘못되면, 다짐이라는 거는 콘크리트가 모르타 안쪽에 잘 채워질 수 있도록 하는 걸 다짐이라고 하는데, 다짐을 잘못하게 되면 콘크리트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모서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콘크리트가 밀실하게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콘크리트는 타설하고 양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생이 끝나더라도 물론 진동과 충격이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만, 양생하는 과정에서 작업자나 작업 도구, 작업 장비 이런 식으로 해서 거푸집에 이런 충격이나 진동을 주게 되면 콘크리트 내부에서 굳기 전에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슬래브 타설할 때, 슬래브를 타설하고
슬래브 거푸집 밑에 동바리 같은 걸 받쳐놓습니다. 콘크리트 무게 때문에, 양생되기 전에 무게 때문에 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동바리랑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진동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내부에서 보이지 않는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공을 하다 보면 시공 중에 필요한 시공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자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층부를 타설하고 고층부 올리기 위해서 여러 거푸집 자재나 이런 것들을 저층 슬래브 위나 이런 데 올려두는 경우가 있어요. 콘크리트의 강도는 양생하고 7일 이상 되었을 때 제대로 강도를 발휘하는데, 그 전에 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그 하중 때문에 콘크리트에 침하가 일어나고, 침하가 일어나면서 철근과 분리가 일어나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자재 운반이나 자재 적재 장소를 잘 구별해서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시공할 때 철근의 길이가 일정하지 않아요. 철근의 길이를 운반할 수 있는 크기가 있고, 철근을 연결하고 이렇게 배근을 하게 되는데, 이 철근을 잇는다는 것은 만약에 20m짜리 기둥, 그러니까 세 개 층에 걸쳐서 20m가 되는 기둥에 철근을 배근할 때 20m짜리 철근이 없기 때문에 15, 18 이런 식으로 잘라서 중간중간에 이음해서 철근을 배근하게 되는데, 그 이음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음은 두 개의 철근이 하나로 작용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이음이 밀실하니까 완벽하게 되지 않으면 그 사이에 이제 콘크리트가 끼게 됩니다. 끼게 되고 그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시공상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배근 같은 것도 배근 간격이 있어요. 철근의 배근 간격이 있어가지고 그 간격이 기준에 보기에는 타설하는 콘크리트 굵은 골재의 직경이 3분의 4 이상 되도록 배근 간격을 조절하는데, 배근하다 보면 그 배근 간격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부분에는 콘크리트가 들어가는데, 타설하게 되면 굵은 골재들이 중간중간에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럼 굵은 골재가 있으면 콘크리트가 양생이 되면서 그 굵은 골재 부분의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균열, 분리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균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피복 두께가 있는데,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피복이라는 거는 내부에 있는 철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철근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에 인장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근을 배근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가 있으면 이 하중이 보통 이렇게 발생하거든요. 그러면 밑에 인장이 발생을 해요. 인장이 발생하면 인장이 발생한 쪽에 철근을 이렇게 가까이 배근합니다. 그런데 우리 배웠듯이 인장은 여기 콘크리트 끝면에서 최대 인장을 발휘해요. 그래서 철근이 이 끝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인장력을 분담하는 데 유리한데, 철근이라는 거는 외부에 노출되면 부식되고 성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렇게 피복이라고 하는 콘크리트를 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복이 너무 두꺼워요.
두꺼운데 여기서 콘크리트 인장력이 발생하는데 그 인장력을 피복이 얇으면 얘가 부담하는데 피복 두께가 두꺼우면 얘가 인장력을 부담하지 못하고 콘크리트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우면 콘크리트의 부담보다 철근의 부담이 많은데 멀게 되면 콘크리트도 인장력을 부담하기 때문에 여기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하부에. 그래서 피복 두께를 정확하게 지켜서 시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선하다 보면 두께감 같은 게 없을 수가 있고 피복 두께가 생각보다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철근이 피복 두께가 너무 얇으면 아까 얘기했죠? 피복 두께가 얇으면 이 외부에서 나쁜 염화 물질이나 화학 물질, 공기 중에 있는 그런 공해 같은 것들이 이 콘크리트를 통해서 철근까지 닿을 수가 있어요. 너무 얇으면. 그렇게 되면 철근이 부식되겠죠. 그거를 콘크리트 중성화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또 설명할게요. 이 부식되면 이것도 균열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철근은 부식하면 팽창한다 그랬잖아요. 팽창하면서 주위에 있는 콘크리트를 밀어내고 콘크리트가 깨지면서 균열이 발생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 중에 서중 콘크리트와 한중 콘크리트라는 게 있어요. 서중 콘크리트는 더울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고 한중 콘크리트는 추울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인데 양산하는데도 우리가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중 콘크리트는 보면 습윤 양상이 있어요. 날씨가 덥고 온도가 올라가면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콘크리트 주변이 건조하게 되면 얘가 내부와 외부의 양상 차이가 일어나서 건조된 차이가 일어나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얘는 겉에 이렇게 방수막을 치거나 주변 습도를 높여서 양생하는 동안 그렇게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되고 한중 콘크리트는 추울 때 이제 물이 얼어버리는 수가 있어요. 물이 얼면 얘가 양생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따뜻하게 보호를 한다거나 그래서 대부분 겨울에 콘크리트 치게 되면 한 하루 정도는 열풍기를 통해서 온도를 따뜻하게 해주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여러가지 재료적 원인 때문에 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지만 그 밖에도 여러가지 부주의 때문에 시공 중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콘크리트 중성화에 대해서 사용할 과정, 그러니까 건물이 완성되고 사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균열 부분, 콘크리트 중성화가 가장 큽니다. 콘크리트 중성화는 보면 알겠지만 얘가 철근이 이 콘크리트 피복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외부에서 사람이 활동하고 공기가 왔다 갔다 하고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콘크리트 표면에 있는 작은 공극들 사이에 이렇게 침투를 해요. 조금씩 침투를 하다가 또 물 같은 수증기 같은 것들이 침투를 하다가 철근을 만나요. 철근을 만나면 이 이산화탄소는 산성이기 때문에 철근을 부식시켜요. 또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도 철근을 만나면 산화시키기 때문에 철근을 부식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철근이 부식되면서 팽창하니까 얘가 이렇게 팽창하니까 여기에 인장력을 발생시켜서 균열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피복 두께가 얇은 경우 슬래브 같은 경우는 피복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얘가 팽창하면서 콘크리트를 밀어다 보니까 얘가 피복이 탈락되면서 철분이 드러나는 이런 경우도 발생. 그 드러나면 부식이 더 크게 발생하니까 더 커지면서 균열이 더 커지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균열이 발생하는 것들을 콘크리트의 중성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의 중성화,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이 근데 외부에 있는 이산화탄소나 물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을 떨어뜨려요. 콘크리트가 철근의 장점은 철근이 산소에 약하기 때문에 주변이 알칼리성, 콘크리트가 철분을 보호해주는데 얘가 중성화된다는 것은 알칼리성이 떨어지고 산성화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콘크리트가 철분을 보호할 이유가 없어지고 오히려 철분을 부식시키는 재료로 작용된 것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성화가 발생하는 이유는 탄산가스,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콘크리트 표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으면 모세관 현상이나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에 있는 작은 보이지 않는 틈으로 가스가 내부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중성화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비. 장마가 오래되거나 아니면 물에 잠겨 있거나 하게 되면 이 빗물 같은 것들이 역시 표면을 통해서 콘크리트 안으로 침투해서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발생시키죠. 근데 공급률의 차이가 뭐냐면 이 공급을 통해서 이런 탄산가스나 물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공급률을 줄여줘야 되는데 우리 시멘트 종류에 따라서 공급률이 커지는 것도 있고 작아지는 것도 있고 시공이나 배합 중에 이런 공급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중성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겠죠. 경량골재 같은 경우는 이 골재 자체가 내부에 공기층이 굉장히 많아요. 공급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 보이지만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부에 공극을 많이 발생시키는데 일부러 당연히 표면에도 공극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내부로 침투할 확률이 높아서 중성화를 발생시키고 물 시멘트가 작으면 물 시멘트가 크면 그러니까 물이 시멘트보다 많으면 공극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왜냐면 물이 증발하면서 물이 있던 장소가 공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 시멘트 비를 보고 봤을 때 물이 시멘트에 대해서 많다면 균열이 공극이 발생할 수 있고 그 공극으로 이런 나쁜 물질들이 침투해서 콘크리트의 중성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중성화를 발생시키는 물질을 얘기하고 이 세 개는 콘크리트의 공극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경로. 얘들이 이런 물질이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경로를 최대한 차단하는 게 중성화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열화현상, 중성화 때문에 일어나는 그 피해를 보게 되면 표면에 작은 균열이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환경의 변화로 균열이 발생되는데 이게 작은 균열이 메꿔지지 않으면 그 균열로 앞에서 얘기한 탄산가스나 물 등이 들어가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에서 철근을 부식시키면서 균열이 내부서부터 외부로 이어지는 그런 것들이 문제고 그런 것들로 콘크리트가 성능을 잃어버린
즉 다시 말해서 여러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교시 여기 마치고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